안녕하세요, 북소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018년도 그 전공 역사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강의를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밤에 제가 이제 여유 있을 때 이렇게 한 3개로 나눠가지고 세 타임을 나눠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타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기출문제 분석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연도요. 예, 매년마다 그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이제 10월달 정도 했어요. 10월 초에. 근데 요번에 이제 학교 일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잘 못했거든요. 좀 못한 것보다는 좀 느리게 했죠. 예. 그래갖고 12월달 이게 초에 이제 끝나가지고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만 올리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전부터 계속 해야 하는데 또 안 하기도 그래가지고 예, 오늘 이게 좀 시간 내가지고 좀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제 지금 올해 강의 듣지는 않고 내년이나 뭐 그 후에 계속 그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온캠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띄운 다음에 그 PC 화면을 보면서 자료 띄우면서 하는데 뭐 반응도 좋은 것도 있고 좀 약간 현장감이 없다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전자펜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그 판서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전자펜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칠판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얼굴까지 이렇게 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뭐 그 나중에 이제 봐가지고 제가 또 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가끔씩 얼굴도 비춰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현장감을 좀 높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가끔씩 이제 동영상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왜냐면 이게 설명만 좀 하면 따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동영상, 물론 이 동영상도 그냥 쓸데없는 게 아니라 요 기출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짤막하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머리도 식힐 겸 그렇게 재밌게 이렇게 강의도 들을 겸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 1번을 이제 볼게요. 예, 여기 1번 쭉. 자,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 예산 답안표고요.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쭉 제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출 항목이나 그 다음에 예상 답안들을 이제 그것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답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딱 떨어지는 답답형은 모르겠지만 어떤 서술형이라든지 논술형은 실제 답안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안과 그 다음에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안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답안은 이런데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은 뭐 다른 거라면 만약에 이제 정보를 입수하면 출제자의 답안을 먼저 올려놓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답안도 같이 분석도 같이 씻어놨어요. 그리고 근거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냐면 뒤에 또 같이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 답안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할 때 문제 보고 그냥 답안만 맞춰보면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기출 공부한다는 게 기출을 통해서 공부 방향을 잡고 그와 유사한 문제들 나오면 이제 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출제자들이 기출은 보긴 하는데 그대로 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출제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대로 내진 않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돌려내는지 요걸 꼭 내는 게 아니라 A가 나왔으면 옆에 있는 같은 주제에서 B의 사실을 또 건져갖고 낸다든지. 그래서 기출을 공부할 때는 답안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출 분석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 나왔는지 근거편 찾고 그 다음에 주제도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문 자체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1월 달에 그러니까 강의는 제가 이제 강독 강의 2월 달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할 거는 이제 요약 강의 할 거거든요. 핵심 강의. 예, 그건 3월달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이 붕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1월달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합격하신 분은 이제 2차 시험 계속 보실 테고, 그 다음 준비하실 테고, 떨어지신 분들은, 먼저 또, 내년에 또 보셔야 되겠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유입해 오신 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걸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짤막하나마, 뭐, 한 20분, 30분 정도 주제별로 해갖고 한 4타임, 5타임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찍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온캠을 해갖고 화면 띄우고 이렇게, 판서 이렇게 쓰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봐두시고요. 물론, 거의 되면 합격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본 내용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전공 A와 이제 B로 나눠지는데, 일단 이제 기평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서술형 부분이 있죠. 그래서 2점짜리 있고, 그 다음 4점짜리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이제 보면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육과정 부분이 나와요. 교육과정. 예.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제 보는데, 다른 교과에서는 교육과정 나오면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역사학과는 이제, 그 박근혜가 이제 망쳐놨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이걸 안 내고, 지금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대개 보면, 예전에 1차부터 해서 7차까지 교육과정 안 내서 낸다고요. 파란 책 있는 내용. 그래서, 3차 교육과정하고, 작년에는 교수 요목기 부분은 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갖고 15년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모의고사 문제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볼 필요가 없어갖고 일단은 이제 요번에 모의고사도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 교수 요목기부터 7차까지 이렇게 이제 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어디 있냐면 파란 책이 있어요. 파란 책에. 그래서 파란 책의 내용을 정리를 잘 해두시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시기에 실시한 교과 내용의 편제이다. 자, 기업과 관련된 교과 명칭을 쓰고, 니은과 디귿의 과목수를 쓰시오. 자, 교수 용역 시기에 기업을 도입했다. 그리고 기업은 민주시민사회에 알맞는 국민의 양성, 공동생활에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줄 아는 생활인의 양성 등을 주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 교수 용역기는 미군정식이죠. 그래서 미국이 그 미군정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군정이죠. 미군정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도입을 했어. 미국식 교육과정. 그래서 어느 주에서 이제 실시하는 그런 교육과정 하나 뽑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식시킨 거죠. 미국식 제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께 이제 역사과와 관련된 그 교과는 사회생활과요. 사회생활과. 예, 그래서 사회생활과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지리, 일사. 예전에 공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같이 묶었어요. 사회생활과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사회과지만 그 당시 사회생활과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회생활과 쓰는, 그 학과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화여대나 뭐 그런 데서는 아직도 그런 사회생활과 해갖고, 거기에 이제 뭐 일사나 지리나 역사,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과가 기억 들어갈 것은 명칭이 이제 사회생활과죠.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이에요. 이 민주시민의 양성은 교수 용어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회생활과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회과의 주요 목적이죠. 그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미군정 시기 때는 지금처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년, 6년 편제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일제에 좀 잔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본식 제도를 그대로 이제 좀 약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만 있었어요. 이때 중학교는 1학년 때부터 해서 5학년 이렇게 이제 과목이 있었거든요. 과목이 난다 그 학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중학교 학년별 과목 시수가 쭉 나오고 1학년 때는 뭘 배우고 2학년 때 뭘 배우고 3학년 때 뭘 배우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1학년 때 배울 과목은 뭐겠어요? 이웃나라 생활.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운 과목은 뭐 언나라 생활 이렇게 있죠. 자, 이웃나라 생활은 주로 이제 동양사죠. 중국사, 일본사. 예. 그다음 뭐 언나라 생활은 저쪽 서양사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뭐냐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요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이제 응용해가지고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안 나왔지만 일단은 이제 기출 전반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 내용을 세계사 부분이 있어. 세계사는 인류의 기원, 중국, 인도, 지중해 문명, 서구 문명, 1, 2차 세계대전 이런 주요 주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단어 밑에 주제로 설문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교과서 보면 뭐 프랑스 대통령의 의의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예, 그 문제 해결력을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 구성을 보면 왕조사 중심에서 되게 많았다. 그래서 통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대사 특히 되게 중요시했다. 고대사 분량이 60% 차지했어요. 이게 좀 눈여볼 만한 거죠. 지금 근현대사 비중이 높지만 그 당시에는 고대사 비중이 높았고 왜 고대사 비중이 높았냐? 그때는 이제 식민 지배를 한 35년 동안 받다 보니까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존감이 바닥을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역사상 좀 뛰어날 때가 어디예요? 영토 확대, 강개토대왕, 이런 장수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 고대사 부분이 60% 정도 차지했다는 거. 그렇지만 신민사관이 잔존되고 있었다. 왜 신민사관이 잔존됐냐면 요런 그 교수용어기 때 만들었던 교과서들을 이제 주로 만들었던 것이 그 진단학회 사람들이에요. 이 진단학회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인 교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실증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 신민사관을 원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하도 일본인 교수 밑에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잔존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대사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주로 이제 근현대사 특히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강화되고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재적 발전론 이런 것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에서 예전에는 금속 번역기라 해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시대 왜곡을 했는데 구석기나 청동기 유물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는 60년 들어서 구석기, 청동기 이렇게 이제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뭐냐면 시기구문이 등장했다. 왕조사보다는 이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런 시대 구분도 등장하게 되죠.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예상 답안이 있으니까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강개토 대왕비하고 충주 고구려 비문, 중원 고구려 비문이죠. 거기에 이제 보이는 나라들 이름을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면 사료가 나오고 사료를 빵꾸 틀리면서 가로치면서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두실 때 사료를 잘 읽어보시고 이게 빵꾸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잘 뭔 단어가 들어갈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와 관련된 사료는 좀 여러분들 강개토 대왕비는 알겠는데 뭔가 좀 낯설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강개토 대왕비를 이제 공부할 때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신묘적 기사하고 뭐만 이제 연구를 보냐면 저도 그 종발가요, 금강가를 치는 그런 내용들만 봤는데 강개토 대왕비는 이제 일단 요거 설명하기 전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고종의 건국서사 부분,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 정복기사, 수모임 부분 이렇게 이제 세 개에 나눠져 있고 특히 이제 요 관련된 건 강개토 대왕 정복기사 내용들이죠. 그 안에는 요동, 숙신, 백제, 가야, 동부여 이렇게 있는데 가사료는 이제 언제 했더냐면 영약 20년, 401년이죠. 그래서 동부여 정복기사예요. 이걸 이제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저 이제 토론방에 보니까 거기 강개토 대왕 비문 가사료에 보면 여기 암록자가 붙죠. 원마 암록. 예, 원마 암록.
이게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압록이라는 글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붙냐면 부여 계통의 사람들에게 붙는 글자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때 이건 부여다. 이렇게 유추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부여도 크게 이제 여러 국가가 구성되어 있죠. 기록상에 보면 이제 부여가 두 개도 이제 있는데 원래 부여는 뭐냐면 북부예요. 북부여. 근데 이제 북부였는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그 동부여가 나타나요. 그래서 헤브로가 왕조를 창조하고 그 금화와 대소가 이제 뒤를 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이건 신화상의 그 얘기고 실제 건국된 과정은 좀 다르죠. 그래서 3세기 전반까지 원래 부여국은 지금의 길림성, 그러니까 송화강 유역에 존재했다가 그 당시 이제 선비족 모용의 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했냐면 그 두만강 하류 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주했어. 그래서 다시 이제 이들을 물리치고 그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시 본국을 이렇게 돌아왔는데 일부 거기 잔존 세력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구려인들 기록에 보면 이들을 뭐냐면 그 동부여라고 하고 그다음 원래 그 수도 길림 지역 송화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 북부여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4세기 때 이제 그 고구려가 북부여 지역을 장악하니까 이때 장악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 왕실을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본국과 차단된 이 동부여가 자립했다가 410년에 강개토 대왕에서 그 병합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동부의 명칭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본국이었던 북부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뭐냐면 좀 계속되다가 문자명왕 때 이제 없어지게 되죠. 예.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연구가 있냐면 그 동부여 추정 지역에서는 관련 유물이 없다. 그래서 동부의 실제를 부정하는 그런 거고 고구에 간접적으로 존재했던 국가에 불과하다. 근데 이런 설이 있긴 있는데 기록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물 유적이 아직 발견이 안 됐다 해서 고구려인이 내피셜로 이렇게 동부여를 만들어가지고 썼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학작품도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팩트를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런데 일단은 동부여 그리고 뒤에 이제 문자명 때 북부여 이런 식으로 차례로 멸망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부여 계승의식을 뭐냐면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구려가 그 충호왕의 신하에 그러니까 자기 고구려 왕의 신하에 부여 계통의 동명성왕 신하를 더 씌웠죠. 그래서 그 당시 강개토 대왕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삼국사기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구려의 동명성왕 실제로 부여의 동명성왕이죠.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더 씌우기 전에 가독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충무왕 부분과 동명성왕 부분이 결합됐지만 아직까지는 예전에 고구려 신화가 좀 남아있다가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들어오면서 그 요소가 없어지면 동명성왕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고구려 부여 유민들을 흡수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고 삼국사기에서는 동명성왕이 뭐냐면 고주몽 저렇게 왜곡되어 기술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연구해 보면 자 하여튼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이 있어. 충주 고구려 비문이 중원 고구려 비문인데 자 이 중원 고구려 비문이 뭐냐? 그래서 나사전 중원 고구려 비문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고구려의 장수왕이 추정이에요. 신라의 늘지왕과 접견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 기록에 보면 고구려는 자기 나라 왕을 조왕 이렇게 불렸던 반면에 신라는 동이매금이라고 칭했어요. 자 여기 매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신라 금성문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마립강의 비칭이다. 그런데 고구려 비문뿐만 아니라 신라 금성문에도 보이기 때문에 신라왕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진 않겠죠. 신라가. 그래서 왕으로 가는 과도기 표현이고 여기에서 매금보다는 뭘 더 동의를 중요시해야 돼. 자, 동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이렇게 있으면 그 고구려 입장은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 신라죠. 예. 그래서 이 동쪽의 오랑캐다. 자신이 중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기억에 드는 것은 이제 동구요고, 기억과 니은은 이제 어떤 의식이 깔려있냐. 이게 이제 게시판에서 논란이 많았어. 대부분 이제 뭐라고 쓰셨냐면,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 철학관. 이렇게 썼더라고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요. 이게 교과서 수준에서는 그렇게 쓸 텐데, 좀 깊게 들어가면, 이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에는 뭐가 있냐면, 태양이라는 군주 표현과 하의사상, 사의관이 있죠. 그러니까 하의관이라는 것은 자신을 중하로 보고 그 주변을 오랑캐로 보죠. 그래서 방위에 따라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 신성정관념, 자기는 하늘의 자손이다. 독자적 연호. 그래서 그다음에 다원적 천하관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자적 천하관을 쓴 분도 있지만 이건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에 보면 독자적 천하관도 답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좀 전문적으로 나가면 아까 이제 좀 뭐냐면 사정이 좀 복잡해. 왜냐면 그 물어보는 게 천하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대의 인식을 물어봤어. 대의 인식이라는 것은 고구려와 다른 민족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관련되는데 하의사상하고 다원적 천하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의사상 아까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자신을 중앙으로 보고 주변을 오랑캐로 보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런 관념이 원래는 중국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에도 영향을 받아서 고구려뿐만 아니라 자신을 중화 그리고 주변을 다 오랑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신라를 칭할 때 송민이, 동민이 이런 것도 뭐에 이제 반영이냐면 하의관의 반영이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은 또 이제 뭐냐면 다원적 천하관을 또 설명할 수 있는데 다원적 천하관은 그 뭐냐 자기와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 관계. 그래서 다원적 천하관은 중국의 배타적 천하관과 달리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만 천하라고 생각해요.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적 천하관, 유목적이네요. 예. 유목적 천하관. 예. 이렇게 이제 다른 천하관도 인정한 천하관이다. 예. 그래서 그 고구려의 다원적 천하관은 고려에서도 그대로 계승이 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의 범위에 속하는 민족들은 언어도나 문화적으로 이제 유사한 백제, 신라, 부여, 뭐 가야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 민족을 고구려 송민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태왕에게 이제 조공과 책봉을 받아야 할 존재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이 나오는 게 중원 고구려 비문에 보면 고구려 왕이 신라와 그 신료들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기록이 있어요. 보통 하사라는 그것은 고대 시대 때 칼이나 의복을 하사했다는 것은 상국이 하국한테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강개토대왕은 이 동부여처럼 이 자기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 나는 정복하거나 뭐 백제, 신라, 가야처럼 항복을 받아들여 제국을 만들죠. 예. 그래서 신라, 백제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발하지 않은 거는 일단은 자기가 중앙이 있으면 제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자신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천하관에 밖에 있는 민족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천하관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들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쫓아낼 대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가 이제 외를 쫓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안에 그 대외적 관계와 관련된 것은 아까 전에 하의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원적 천하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답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는 만 써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도 그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요 사유가 주어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것도 맞을 수 있고 뭐 하의관이나 대외적 천하관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예상답안 근거가 있으니까 참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들어가죠.
자, 3번 문제는 너무 쉬워.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알찰랑하게 적어놨죠. 뭐 최교사의 한국사 수업, 그 다음에 박교사의 한국사 수업 장면 있는데, 일단 뭐 최교사의 뭐 수업 장면을 좀 보시면 뭐 동학농민 원인이 무엇인가, 일반적 역사 설명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무엇인가. 자, 일반적 역사 설명 방식은 뭐와 뭐가 있죠? 네, 인가적 설명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유추적 설명 방식, 비교적 설명 방식,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방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가와 관련된 내용은 뭘까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가적 설명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인가적 설명 방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면 여기 갑신정력과 동학농민 운동 있죠.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 이게 무엇일까요? 자, 유사점과 차이점 이렇게 나오면 미래 일치법하고 연결되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그 유사점은 뭐 두 사건은 모두 신문제 등 일부 봉건유 요소를 타파하는 거고, 차이점은 동학농민 운동의 중심이 이루어진 방면에 갑신점에 급진개합하는 소수 정치인들이 했던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최 선생님은 인가적 설명,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은 비교적 설명, 이렇게 했는데, 문제를 그냥 주는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2점 그냥 주는데, 이런 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고, 좀 기본서만 한두 번 읽고 들어가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올 때 단순히 인가적 설명, 비교적 설명, 명칭 쓰고 나오겠냐? 아니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나중에 인가적 설명의 어떤 장점, 단점, 유의점, 비교적 설명도 마찬가지죠. 특히 비교적 설명 같은 경우에는 유의점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란책이라든지, 그 다음 녹색책, 그 다음 남색책, 거기 찾아보면 유의점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고사 때 되게 많이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총괄평가 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유추하고 비교적 설명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하면, 뭐, 유추 나왔으면, 그 다음 비교적 설명 나오고, 그 다음 유추 나오고. 요번에는 뭐, 유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자주 경연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는 거다. 이거 이제 제가 강의 시간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역교도는 3년 안에 내야 된다는 그 원칙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2년 내에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작년에 냈는데 그냥 말만 바꿔갖고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는 데가 부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예전에 냈더라도 안 내겠지, 그런 것보다는 다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기출 주제를 찾아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예상 답안 근거고요. 쭉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은 중국의 이제 역사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럼 보면 이제 여기 통지와 락이 일단 들어가요. 예, 그래서 사기에서 한수의 지, 그래서 문물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역사 서술인데, 이런 서술 방식을 계승한 게 통전, 그 다음에 거기에 통지, 문헌통고, 이렇게 있죠. 그 통전과 통지는 이제 그 당나라 때 역사서죠. 그래서 통전, 통지, 문헌통고가 통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삼통이라고 해요. 삼통. 근데 이 삼통의 특징은 뭐냐면 제도사 중심이에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정치사를 주로 언급했는데 여기는 제도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지, 정초가 쓴 통지는 특징이 뭐냐면 그 락이라는 것을 이제 뽑았어. 락. 그래서 사기의 서술 체제를 모방해서 락의 핵심 부분은 그 여러 가지 그 예전에 락이라는 게 요약한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예전 역사책 중에 제왕의 정치 행적을 기록한 제기, 그 다음에 열전, 그 다음 제도의 대강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통지의 핵심 부분은 락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읽는 그 한국사 동양사 개론이라든지 한의중 이런 것들을 봐도 못 푸는 문제죠. 통지 정도는 풀 수 있겠네요. 근데 락 같은 거는
풀 수가 없어. 예. 그건 이제 뭘 보냐면 중국인의 역사인식인가?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정초 일대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락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뤄놨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분석 내용 중에 이제 쭉 볼 게 뭐냐면 밑에 이제 락이에요, 락. 예. 그래갖고 이제 20락이라고 해서 상당히 정치 통지 중에 창조적인 부분이 그 락이거든요. 제일 잘 돼 있고. 그래갖고 뭐 교수약, 예문약, 금성약, 시종약 등등 해갖고 기존의 어떤 제도사, 정치사 이런 것들 요약을 해놨어. 예. 그래서 금성학 같은 경우에는 당시 새롭게 등장 금속학. 금속학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춘추 전국시대 때는 비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동기 이렇게 명문을 새겼어. 그 당시에 뭐 종이가 그렇게 없었던 시대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금속학이고요. 뭐 시족약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하 오제 하 중 상나라 주나라 이전의 고대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 중구로 보고 근구로 보는 이렇게 뭐냐면 시대 구분이 들어가 있다. 네, 등등. 그래서 예전에 정장제도 학술문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사물의 성질 분별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주의 통지는 그 뭐냐면 마다님의 문헌통고 두의 통전 이렇게 합쳐갖고 뭐라고 한다? 삼통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관련 근거고 그 락이 있죠. 예. 그래서 중국 사학사네요. 예, 제가 아까 좀 잠만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락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줄침 부분만 읽을게요. 자, 20락은 창조적인 면이 보이는 편으로 통전에서 가장 잘된 부분이다. 즉, 천하의 대학술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역대 관련 사료의 기초 위에 역대 전장제도와 그 다음 학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문의 성질을 분별하는 도움을 줬고 하나의 독립대학문을 형성하게 됐다. 예. 그래갖고 역사학에서 뭐냐면 갈려져 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뭐 요 안에서 제도사도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학술사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독립대학문을 이렇게 갈려져 나가는데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박근혜가 몰락하고 나서 박정희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딱 보면 사료가 주어지고 사료 안에 그 명칭이나 그 다음에 사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라.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요거는 이제 근현대사니까 신푸샘사조, 푸샘사조를 이제 보시면 금방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또 한국 근현대사에도 자주 나오는 사조니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 일단 기획을 보죠. 기획은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 설린관계의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해서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동이익을 주선한다. 1조, 2조 이렇게 있죠. 그래서 1910년도 8월 22일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협정이 이미 무효이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조약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측하고 일본 측이 각기 다르게 해석이 돼.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이제 이 조약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자, 8월 22일은 한일 병탄 조약의 체결된 날이에요. 예. 그래서 도장을 찍고 아마 27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합병을 통합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은 모두 조약이 이미 무효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그 한일 병탄 이전부터 뭐 울사조약이니 의정선이 뭐 이렇게 한일 협약이니 뭐 등등 해가지고 맺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건 다 무효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부터는 무효죠. 35년 동안 통치가 앞에도 무효였으니까 이 35년 동안 근거가 됐던 조약이 무효니까 그 뒤에도 무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무효에 초점을 맞춰갖고 근데 일본 애들은
무효가 아니라 임의에 초점을 맞춰요. 예, 무효보다는 요 임의에 초점을 붙여갖고 임의 무효다. 요게 초점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합법적이었는데 이게 예, 이 조약들이 대부분 합법적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나오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한국이 독립하죠. 1948년에 한국이 독립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를 맺고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합법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실효성이 상실됐다. 그래서 이미 무효됐다. 이런 걸 강조해. 그래서 일제 35년간의 통치는 물론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뭐냐면 합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무효만 했는데 일본 애들이 임의를 강조하는 바람에 이걸 집어넣던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예, 일본 애들이 우리가 뭐 지배를 합법적으로 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미안할 뿐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일단 그런 내용들을 적혀 있는 게 뭐냐? 자, 한일 기본조약이에요. 또는 한일협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명칭 가지고도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일협정 쓰는 분도 있고 한일 기본조약도 쓰는 분이 있는데 한일 기본조약을 쓰신 분들이 한일협정을 이제 쓰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플레임을 써야 된다. 넌 틀렸다. 그래갖고 싸웠는데 별 의미는 없어. 예. 보통 교과서를 기준으로 볼 때는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플레임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한일 기본조약은 플레임보다는 좀 글자 수가 한일협정보다 좀 많다. 약칭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정확한 그 플레임은 뭐냐?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조약이에요. 이거 정확히 쓰신 분 있으세요? 없죠? 다 한일 기본조약, 아니 한일협정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야. 예. 어떤 분은 그래서 한일협약이 아니냐? 비슷하죠, 글자는. 근데 한일협약은 틀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전에 제1차 한일협약, 뭐 제2차 한일협약 그런 식으로 이제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고 그런 조약이고 여기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일협정은 이제 체결할 때 이게 이제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어. 그래서 이승만 때는 이제 그 이승만 자체가 독립운동가였고, 예, 그래서 이제 반대했죠. 너희들 사과할 때까지는 우리는 뭐냐면, 너희들과 수교를 하지 않겠다. 근데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작은 문제가 생긴 거야. 외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줄로서는 일본이 이제 필요했고, 그래서 일본이 국내 이제 그 뭐냐면 수교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 일치되면서 이제 뭐냐면 수교가 됐죠. 또 미국도 한일 관계가 돈돈해야지 그 당시 냉전 체제였으니까 소련이나 중국을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 1962년에 이제 그 11월 달에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종필 중앙정부 부장이 오이다 일본 외상을 이제 만났어요. 두 번에 걸쳐갖고. 그때 이제 제일 문제였던 것이 이제 돈 문제예요. 지금도 제일 중요한 돈 문제잖아. 청구권 액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생각했던 액수와 조건을 각각 교환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김종필 오이다 메모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김종필 오이다 메모를 통해서 조정해서 합의를 했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그 뭐냐면 비공개됐다가 계속 이제 비공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비준도 필요하고 이게 여론에 알려지니까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왜냐면 그 학생들과 시민들이 반대했더니 이거 뭐겠어요? 일본하고 수교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교는 하되 먼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사죄나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돈 몇 편 주고 수교를 하겠다. 그 돈도 무슨 자기 뭐 반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독립을 했으니까 축하금을 주겠다. 독립 축하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반발했겠죠. 특히 이제 그 이거에 대한 고려대생들이 반발이 되게 많았는데
그들이 이제 항소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이렇게 하면서 거세게 저항을 했어. 항소식 민족주의 민주주의 장례식이 뭐냐면 항소는 그 당시 공화당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민족적 민주주의는 그 뭐냐면 그 당시 그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우리는 민족에 맞는 민주주의를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민족적 성격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막상 돈 몇 푼 받고 사과도 안 받고 그 당시 일본하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가 말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공격했던 거죠. 자, 하여튼 박정희 정권은 이제 너무 거세니까 위수령을 공표했어. 위수령이 뭐냐? 여러분은 계엄령을 아시죠? 계엄령은 이제 뭐냐면 그 전쟁이나 뭐 이렇게 위기 시에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만약 군대만을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그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거야. 근데 이제 계엄령은 좀 정치 부담이 크고 일단은 국회에 나중에 비준도 받아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제일 간단한 게 위수령이에요. 위수령은 뭐냐면 그 국가의 주요 시설들 있죠. 그다음에 군사 안보 시설들이 위협을 받을 때 군대가 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정치적 부담도 적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는 계엄령보다는 위수령을 자주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통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박정희 이후부터는 잘 쓰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사문화되니까 없어졌죠. 없앤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육삼항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수령을 선포해 시기를 진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안 사건을 조작했죠. 이게 뭐냐면 제1차 인혁당 사건이야. 인민혁명당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인민혁명당이라는 그 일종의 없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내피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좀 심었고 그런 사람들 엮어가지고 뭐냐면 그 이 사람들이 인민혁명당을 만들어서 그 북한의 지정을 받았고 공장을 받고 간첩질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묶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이제 기소 올리고 재판까지 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냐면 증거가 없잖아. 다 조작된 거고 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기소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젊은 검사들과 그 다음에 그 판사들이 좀 반발했어요. 그래서 검사 중에 일부는 이제 나가버리고 판사도 대부분 상당히 무죄 때리고 유죄 때려도 되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원하는 형량이 아니라 아주 낮은 형량을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됐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70년대 들어가면 유신 정권 들어가면 이때는 확실히 장악해갖고 박정희 원하는 방식으로 뭐냐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죠. 재판관이. 그게 이제 제2차 인혁단 사건이죠. 그게 민청항 사건하고 관련됐죠. 그래서 인혁단이나 또 뭐냐면 새로운 조직을 아니 예전의 조직들도 끊어들어갖고 그걸 만들어갖고 그 밑에 민청항이라는 그 반정부 기구가 인혁단으로 또 돈을 받고 뭐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인혁단 위에는 북계가 있다. 그래서 민청항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첩죄 엮어가지고 그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유명한 정치인들 야당지가들 지도자들은 뭐냐면 좀 약간 잡아갖고 그 일종의 풀어주는 방식으로 했다가 좀 심이 없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 사람들은 이제 붙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지. 그것도 사형 선고에 내리고 나서 보통 사형 선고 내리면 길어야 짧아도 1년 있다가 죽이거든요. 근데 뭐 48시간 내에 그냥 뭐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사법산이라는 이런 오명을 얻게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재심을 받아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는 고문행위에서 조작된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판결이 냈고 근데 이제 박근혜는 두 개의 뭐냐면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망발을 했죠. 이게 안타까워요, 어쨌든. 근데 벌써 죽었는데 어떡해. 진짜 억울하게 죽었어. 자, 하여튼, 그때 이제 한일협정을 맺게 되는데, 한일협정 기본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4개의 부속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대외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제일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여기 청구권을 주면서 그 당시 돈을 주면서 요걸로 너네들 이제 배상 문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개인도 뭐냐면 청구권 문제가 다 끝났으니까 너네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그때 피해자들은 보상을 해줄 때 너네 그 한국 정부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일본 애들이 이미 한일협정에 맺어졌고 개인 보상 문제는 다 끝냈는데 왜 그렇게 또 징징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 일본 애들 논리도 이제 좀 맞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근데 뭐 요걸 지금 밝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하여튼 그때 이제 뭐냐면 한일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8억 달러의 그 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왜냐면 종잣돈을 해갖고 공장도 만들고 고속도로 놓고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을 했죠. 이거 외에도 이제 뭘 또 끌어들이냐면 한일협정 외에도 베트남 전쟁 있죠. 예, 거기에서도 돈을 얻고 좀 뒤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독일에 그 당시 강부라든지 그 당시 또 간호사들이 많이 갔어요. 국제시장에 보면 거기에 들어온 이제 뭐냐면 외화도 종잣돈을 삼았죠. 그래갖고 경제 발전을 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박정희가 좀 그래도 시적은 있어. 예. 박정희가 경제 발전했던 거는 인정해줘야죠. 예. 정치적 탄압을 했더라도. 그래서 다른 제3세계 국가나 그런 데서는 외자를 도입하면 경제 발전보다는 주로 개인의 부정부패를 썼어요. 근데 박정희 정권은 그 나름대로 또 뭐냐면 경제 발전을 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나는 뭐냐면 브라운 각서야.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는 브라운 각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브라운 각서는 비밀 그 당시에는 이제 공개 각서가 아니라 행정 각서예요, 이거는요. 미국 국회에서 인준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미국의 정부하고 한국 정부 간의 행정 각서예요. 이거는 그때 비밀 조약으로 비밀 각서했다가 나중에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군사 원조하고 이제 경제 원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너희들이 베트남에 이제 참전을 하면 그 베트남의 한국군을 참전시키면 그 베트남에 참전한 한국군의 사병이나 그 다음에 장교들 월급 우리가 대주고 그 다음에 그때 베트남의 어떤 건설 사업에 너희도 1순위로 참여시켜주겠다. 그리고 이런 등등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한테 차관도 주고 그 다음에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도 이제 세웠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한국군이 지금은 북한군보다 장비도 좋고 그러잖아요. 군사비도 좋고. 근데 아직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군이 나라에 돈이 없어갖고 미국의 원조 물자 군사비에 기대가지고 꾸려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6.25 전쟁 때 썼던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2차 세계대전 줬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야. 기관총도 그렇고 소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도 이제 6.25 전쟁 때 동원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몰랐지만 60년대 들어가면 아주 구식 장비죠. 이거 연식도 다 했고 새로운 장비를 원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 브라운 각서를 맺고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장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을 많이 원조를 해줬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자를 받고 나서 한국군의 한 17개 주식사들이 현대화됐고요. 그 과정에서 수기사도 만들어지고 양기사도 만들어지고 기계사단 같은 것도 만들어졌죠. 물론 그때 받은 이제 원조 물자들 군사 무기들도 지금 시점 볼 때는 상당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받았던
미군 탱크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갖고 해병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다가 퍼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았어.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이제 뿌셈사조에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뿌셈사 잘 읽어보면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어. 제가 제 자단 같지만 요거 그거 맞췄어요.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 그 다음에 한국군의 현대화 계약 요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이제 적중률이 높다라는 이제 평가도 받았는데 적중률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면 다 그 정도는 문제 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조약의 명칭 근거와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사 원조 관련된 내용들 있죠. 경제 원조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앞에 있는 한일협정과 함께 그 당시 60년대 경제 발전에 종잣돈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죠. 6번은 이제 탄지마트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문제 풀어보면요. 자, 이 6번은 문제가 뭐냐. 일단 탄지마트는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기획의 명칭, 오스만 제국은 1839년에 이 칙령을 반포해서 그 대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국 강경을 추구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예. 그래갖고 군대 개혁은 제국의 정예 부대 겸 슐탄의 근위대가 대상이 되었다. 일단은 개혁은 요 사료와 연결되니까 뭐야? 탄지마트죠. 근데 요 개혁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군대 개혁의 대상의 명칭이 뭐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다수파는 NHL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시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팩트부터 얘기하자면 둘 다 틀려요. 왜 틀리냐? 탄지마트 전에 이미 NHL이든 시파이든 다 해체됐어. 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그 탄지마트 이전에 NHL과 시파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언제 이제 뭐냐면 그 사라졌냐? 여기 이제 제가 분석 내용에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이게 위에 있거든요. 위에서 좀 찾아볼게요. 자, 마오무르 2세 때 해체됐어요. 그때 이제 애니첼리 군대도 해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파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병대도 해체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마오무르 2세 때는 탄지마트 이전에예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군사 개혁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호메드 2세 때에 해체된 애니첼리를 대신에 이 탄지마트 개혁은 주로 이제 유럽식 징병제와 군사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주요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식 징병제와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뭐냐? 이건 뭐냐면 프로이센 군사제도야. 예, 그래서 그 당시 뭐 아시아도 그렇지만 터키도 그 당시 여러 개혁을 낼 때 프로이센 모델을 한 것 같아. 예, 서유럽 모델은 자기하고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있고 탄지마트의 개혁 내용은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 그럼 왜 이런 식의 문제를 냈냐? 이게 틀렸죠? 일단 예니첼리 군대 명칭이 아니잖아요. 예, 시파이도 아니고 근데 그 일단 팩트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죠. 문제가. 그래갖고 이제 요거 문제가 상당히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제 민원을 넣었죠. 해가지고 유의를 제기했는데 평가에 의해서는 되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에 공포된 거고 제가 듣기로는 요번에 들어간 교수님이 서양사 교수님이 요번에 기타사를 냈대요. 요번에. 그래서 보통 서양사 교수님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중동이나 인도사 내고 그 다음에 동양사 교수님이 그 다음에 때 일본사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연도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 교수님이 들어갔더니 요번에 이제는 동양사 교수님이 들어가서 일본사 내겠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전공이 듣기는 독일사 쪽인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나 그다음 지도서 부분을 보고 낸 것 같아. 그리고 되게 기타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서나 이제 뭐냐면 교과서 안에서 내기도 하는 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보니까 교과서나 지도서에 예니칠리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예. 그래갖고 이제 사유 쓰고 넘어갔다 하는데, 글쎄요. 기준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팩트 측면에서는 틀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NH라고 답을 달았으니까, 저도 여기 달아놨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살펴볼 게 뭐냐. 일단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 부분을 이제 볼게요.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를 딱 보면 두 가지 생각하죠. 일단, 예니칠리. 예, 예니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는 시파이.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두 개로 이제 보는데, 근데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예니칠리와 시파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아제미, 또 예니칠리. 이 아제미라는 군대는 그 예니칠리의 그 전에, 일종의 예비 부대야. 그래갖고 요게 좀 훈련받은 다음에 예니칠리로 등업이 되거든요. 제바지, 톰주, 그 다음 등등등 이렇게 있고, 예니칠리가 이제 새로운 부대고요. 이 예니칠리는 대부시르메 제도를 통해서 선발됐어. 이 대부시르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오스만 초창기 때 바야지드 1세 때 이제 시작된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발칸반도, 자기의 점령이었던 발칸반도의 기독교 피종민들을 뭐냐면 불만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이슬람 제국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기족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들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소녀들을 잡아서 뭐냐면 강제로 뭘로 개종을 시키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했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훈련을 시켜, 교육을 시켜. 이게 데브루시르메 제도예요. 근데 그 성적에 따라서 좀 뛰어난 애들은 고급 관료로 배치시켜 등용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떨어진 애들은 이제 뭐냐면 예니칠리에 배속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제 이슬람교도니까 뭐냐면 예니칠리나 고급 관료 등용 안 했어요. 왜냐면 이들도 등용하면 세습화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뒀다. 데부시르메 제도를.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예니칠리가 소수 정예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엘리트적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또 대원들도 제한적으로 모집을 했고, 그리고 슐타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고 친위들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니칠리 안에서도 병가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보병 중심이죠. 그래서 총포를 중심으로 한 보병들로 이제 구성이 됐어.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앞에 있는 뭐 제베진이 뭐 투르진이 이런 좀 잡부대들 먼저 이거 동원한 다음에 이성권 부대를 동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입된 부대가 예니칠리예요. 그만큼 정예병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들어가면 뭐냐면 문제가 생겨. 예. 왜냐하면 이제 16세 말에 들어가면 그 당시 이들 NHL가 좀 커지니까 이들 이제 뭐냐면 약화시킬 목적으로 헌역의 결혼을 허용하고 신병 교육 훈련을 완화시키고 인원도 대폭 증가해요. 예.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군기가 약해졌죠. 그래서 이제 썩어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들이 동원한 그 전투들 보면 이때부터 맨날 연전연승으로 패전을 해. 그러니까 이성권 부대들보다 더 못해요. 대우는 많이 받으면서 전쟁을 못하는 거야, 전투는. 그리고 원래 원칙이 그 예니첼리는 원래 이슬람 교도에서 뽑는 게 아니라 발칸반도나 이런 기독교인들을 뽑아가지고 개종을 시킨 다음에 그 훈련을 시켜갖고 뽑잖아요. 근데 예니첼리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된다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는 기독교 애들 뽑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세력가들이 자기 자식들 보내가지고 선발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니칠상은 초창기 때 내용이야. 나중에 변질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 출신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슬람 출신으로 뽑아요. 예. 그리고 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황제 정책에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도 이기고 쳐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없앴던 이유도 그런 이유죠.
방해가 되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시파이라는 부대가 있어. 시파이도 이제 오스만 제국의 핵심 부대인데, 이거는 기마대예요, 기마대. 기마병이죠. 그래서 요때 두 가지 이제 병종이 있는데, 지방 영주에 소속된 티마리 시파이, 그 다음에 또 왕실 소속에 속한 카피크루 시파이가 있어요. 티마리 시파이는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그 봉건 기병들 있잖아요. 이들을 이제 뭐냐면 양성하기도 뒀던 제도인데, 그 당시 시파이들 이제는 대부분 그 지역의 유역자들이야. 왜냐면 그 말을 타려면 기병 운영하면 돈이 많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파이를 이제 운영하는 대신에 정부에서는 티마르 제도가 하죠. 티마르 제도. 그래서 그 어느 특정의 수초권을 줘요. 예,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기병이 가면 그 밑에 또 종자들이 같이 따라가요. 한 20명, 30명. 예, 하나의 부대예요. 한 단위.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티마리 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유명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주적이 기병이 아니라 뭘로 보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왜 보병으로 바뀌냐? 자, 그 근현대 넘어가면서 예전에는 냉병기를 사용했죠. 냉병기는 뭐냐면 활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어. 예. 근데 열병기로 바뀌어요. 열병기는 하향무기죠. 그래서 하향무기가 점점 발전되면서 기병보다는 보병, 그러니까 밀집대형 형태를 갖고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티마리 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몰락을 하게 돼요. 이들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받은 이제 티마드 제도, 그러니까 티마드 그 봉투권도 소멸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파이 중에 또 뭐냐면 카피쿠르 시파이가 있어. 이건 왕실 소속의 근위대야. 그러니까 예니첼레 마찬가지로. 예니첼레보다는 이제 출신 성분이 되게 좋죠. 이런 귀족, 원래 오리지널 귀족 출신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니첼레하고 또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경쟁 관계에 있다가, 뭐냐면 나중에 그 예니첼레가 없어질 때 동시에 시파이도 없어졌어. 카피쿠르 시파이. 예. 그래서 시파이도 그 당시 탄지마트 개혁 때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해가지고 그 뭐냐면 턱 기사, 두산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다 정리해가지고 정리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뭐 더 자세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쭉 보면 이제 탄지마트 개혁이 있죠. 예, 그래갖고 탄지마트 개혁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그 내용들 밑에 보면 장미궁정 친령이 있죠. 그 보면 술탄의 권한 중 일부는 입법위에 넘기고 의회는 술탄의 승인 얻어 법을 제정한다. 근대식 입헌주의 이런 것들 도입을 하려고 했고, 이슬람교다 비이슬람교는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그 다음에 여기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법으로 보장한다. 요거는 뭐 근대식 어떤 법제도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좀 약간 특이한 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뭘 없애냐면 카피툴레이션 없앤다고 해요. 카피툴레이션은 뭐냐면,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종교 공동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자율성을 인정해줘. 그래서 종교 공동체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독재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외연이 확대돼가지고 그 당시 이슬람 제국과 유럽 각국이 이제 통상을 할 때 유럽에서도 적용이 돼. 그래서 유럽인들이 통상을 목적으로 그 오스만 투르크에 거주할 때 이들에게 이제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면 아까 이제 그 뭐냐면 그 종교 공동체들에게 줬던 그 여러 가지 사법권을 같이 줘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영사가 독자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주 자유의 안전 보장 등등 이런 권한도 줬어. 근데 이거를 이용해 먹죠. 원래 이제 영사재판권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대우도 여기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그가 뭐 오스만 투르크가 호의적인 차원에서 줬거든요. 처음에 호의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제 이걸 주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뭐냐면 서양 열강들이 이걸 뭐라고 권리라고 생각해. 흔한 말로 호의가 지속되면 뭐죠? 권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되죠. 자,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서양 열강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권을 침탈 악용이 되니까, 그리고 또 서양 열강들이 이걸 가지고 근대법을 또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불평등 조약을 했을 때 이렇게 또 그 내용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안 되겠다. 법을 통일시키자. 그래서 근대법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살리아를 이제 살리아 법정과 달리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재판소를 만들어갖고 근대법 통일시키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각 그 종교 공동체에서 누리고 있던 사법권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을 다 박탈시켜갖고 하나로 오스만 투르크의 근대 법전에서 통합을 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뭐냐면 이슬람과 비이슬람의 법을 평등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평성의 원리보다는 하나의 근대 법전에 의해서 누구나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너희들이 이제 공동체에 했던 예전에 뭐 생명 안전을 했던 것들을 이제 국가 권력이 대신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공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세금 징수 정하고 징수 첨부제도 없애고요. 그다음 지방장관에 금융을 주고, 그 다음에 지방민들의 임의로 세금을 징수가 금지한다. 그래서 중간적인 자의적인 어떤 수탈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세금제도, 오스만 투르크의 세금제도가 제가 밑에 뭐냐면 그 적어놨거든요. 아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위가 있는데, 아얀은 그 지방 호족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그 뭐냐면 다 해먹었어. 네.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지방 통치를 없애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금 징수 제도를 했던 것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얘들이 대신했던 지방장관 역할도, 지방장관도 중앙에 파견하고, 이렇게 이제 근대적 어떤 개혁 작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군사제도 개혁도 했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기존의 정통력 군복을 버리고 당시에 프로이센을 모델로 해갖고 군복을 착용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고 징병제 실시했다. 군대 개혁 내용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예니첼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밑에 근거가 이제 보충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 예.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다음은 어느 폴리스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니은의 결과가 기억에 일어난 변화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니코스라는 사람이 나왔죠. 니코스는 어떤 사람이죠? 스파르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존 인물보다는 스파르타에서 전설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스파르타 체제를 만든 전설적 인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헤로타예요. 헤로트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일단은 스파르타의 정치 제도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스파르타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자, 스파르타는 도리아인들이 구성된 뭐야. 이 도리아인들은 그 종전에 이제 이오니아인들을 정복하고 다른 부족을 정복하고 세웠거든요. 여러 부족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암흑시대 있죠? 다크 에이지를 열었던 사람인데, 엄밀히 말하면 도리아인은 외에도 그 전에 이오니아인이나 이런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 정복민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최후에 이제 나왔던 민족이 도리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이오니아인들은 원주민이라고 하지만 실제 도리아인이나 이오니아인은 다 전복민이에요. 하여튼 4개 부족 연맹체를 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형성되면서 아테나와 마찬가지로 가인 인구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좁은 땅덩이에 여기 원래 그 라코니아 지역이 이제 스파르타 영역이죠. 인구가 많아지니까 여기에도 못 먹고 못 사는 거야.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민활동을 통해서 외부 방출시켰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쳤던 거죠. 여기 라코니아 지역의 그 옆에 있는 지역에 메세니아 평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세니아 평원을 공격해요. 그래서 1차 메세니아 전쟁과 2차 메세니아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공격을 해. 그래갖고 그 지역민들을 일종의 집단 노예로 만들죠.
그리고 그때 이제 메세인의 토지를 이제 몰수하고 지도자를 사형하고 추방시키고 그래서 요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헤어턴하고 해서 집단 노예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벌어놓은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들을 스파르타 시민이 뭐냐면 받아들여서 먹고 그 다음에 일정한 연령 동안 군사훈련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헤이로타이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스파르타의 군대는 헤이로타이의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계층 구조를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스파르타는 도시명이기도 하고 그 계층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스파르티아테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헤이로타이가 있고 헤이로타이가 이제 상당히 뭐냐면 비중이 높죠. 예, 그 다음에 중간에 페리오이코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페리오이코이는 뭐냐면 이 스파르타가 이제 공격할 때 자발적으로 항복한 사람이야. 개기지 않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도시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도시 자치권도 있고 군대 복무와 낙세의 의무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파르타뿐만 아니라 이들 이제 군대 복무와 낙세의 의무도 같이 있다는 거. 이들도 같이 뭐냐면 페리코에도 같이 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영화 300에 보면 레오니다스가 이제 스파르타 시민 300을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건 300은 스파르타 자치 군사력이고 그 외에 이제 동맹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페리오카 같이 이제 뭐냐면 자발적으로 페리오카 같이 자발적인 중군사 조직도 같이 온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펠로폰네스 전쟁을 거치고 나서 이 스파르타 시민단이 점점 이제 계속된 전쟁으로 해서 축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력이 이제 바뀌게 되니 뭘로 바뀌게 되냐면 페리오코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들이 이제 군복무를 많이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 후반기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하고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도 그 아테네와 싸우는 과정에서 뭐냐면 해군을 강화시켜 나가. 근데 해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陸군이죠. 근데 일반 스파르타 시민들이陸군 하겠어요? 아니겠죠? 주로 이제 하층민들이 이제 하는데 이 하층민이 주는 헤이로타이죠. 그래서 헤이로타를 시켜가지고 이제陸군을 활동하는데 이들을 집단 노예 상태에서는 도저히 얘들이 전투 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뭐냐면 그 헤이로타를 풀어주기 시작해요. 이 집단 노예에서.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니콜스가 만든 체제를 이제 조금씩 스파르타 후반기에 들어가면 이제 점점 붕괴되기 시작하거든요. 붕괴되는 과정들은 이제 쭉 제가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헤이로타이들이 그 당시 수군으로 활동해가지고 승리한 해전이 뭐냐면 리산드로스가 이끌었던 아이고 스포타모 해전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고 스포타모 해전에서 이제 헤이로타이들이陸군도 이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결국에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이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지만 이 스파르타는 이제 군사적으로 강하지만 뭐가 부족해요? 예, 문화적 능력이나 정신 능력이 없어. 결국에는 이제 스파르타가 이기고 나서 그때 제 3의 세력이었던 테베가 등장하죠. 테베는 그 당시 스파르타 아테네 군제와 전략 전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테베가 이제 뭐냐면 그 스파르타 또 한판 붙게 돼요. 그리스 패권을 둘러싸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페미노다스에 이끌었던 테베군이 라우크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을 격파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예문에 보인 것처럼 스파르타를 격파하고 나서 스파르타에 있는 헤이로타이가 헤이로타이를 풀어줘요. 그래서 헤이로타이가 독자적인 폴리스를 또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파르타 힘을 약화시켜 버리는데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레오크트라의 이제 전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레오크트라 전투는 그 당시 테베군과 스파르타 그 양쪽의 그 동맹국들이 싸웠는데 일종의 사선지법을 이용해갖고 싸웠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활동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그 신성대라는 스파르타의 동성애 부대가 있어요. 이들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사선진법은 새로운 진법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종전에 그 진법을 뭐냐면 새롭게 재해석해갖고 그 만든 걸 사선진법인데, 예전의 진법은 한쪽에 힘을 약간 상대 쪽에 주력이 있으면 그 반대쪽에 주력을 배치시켜갖고 서로 싸우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선진법은 평면 쪽으로 진술하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후반부는 그러니까 좀 2성급 부대는 후방에 배치시켜놓고 1성급 부대는 정예병들은 앞에 배치시켰고 반대로 그 주력이 상대방 주력 쪽에 반대로 배치시킨 게 아니라 맞은편에 배치시켜요. 그래갖고 싸우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효과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스파르타는 시민단 수가 줄었기 때문에 병력이 별로 없었어요. 1000명밖에. 근데 테베의 주력군은 5000명 있었어. 그러니까 1000명과 5000명이 주력이 싸우니까 당연히 뭐야? 5000명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5000명이 이제 주력군 깨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역명을 치는 거야. 예. 그래서 팔랑크스의 약점이 뭐냐면 그 측면 공격이거든요. 왜냐면 긴 창을 돌릴 수가 없잖아.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싸우는 동안 이제 그 주력이 싸우는 동안 2선 부대 앞에 이제 그 테베 2선급 부대 앞에 일종 별동대인 신성대가 와가서 이제 시쫓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깼다. 그래서 이 네오크트라 전투는 상당히 그 전략상, 군사상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다. 이렇게 좀 전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악티움 전투도 중요하지만, 네오크트라 전투도 전쟁사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오크트라 전투 그 명칭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스파르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풀어봤고, 그러면 잠깐 이제 좀, 제 지겨운 강의 들으니까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 유튜브, 예. 저도 이제 토크메타의 전쟁사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네오크트라 전투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한번 또 같이 시청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 보기로 하죠. 예. 스파르타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3라운드 2막이 새롭게 열린다면서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결국 둘 다 다친다. 근데 스파르타가 승리하자마자 쇠약해져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테네하고 싸우다가 해군이 세지면서 돈맛도 알아요. 사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돈을 써서 아들을 병역 면제시켜요. 저런 스파르타의 힘이잖아요, 그거. 스파르타에는 완전 시민이 4000명도 안 되는데 완전 시민이 아니라 완전 시민 군대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면제예요.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뭐 4분의 1 정도로 줄어요. 1000명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멋있는 말을 했는데 스파르타가 처음에 센 거는 남들이 안 하는데 걔들만 그렇게 하니까 센 거다. 근데 전쟁이 나서 내전이 확대되니까 다른 나라도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같이 세지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도 해군이 세지지 다른 나라도 육군이 세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정적인 게 지금까지 등장 안 했던 공포의 3인자 테베. 테베가 스파르타를 열심히 뺏겨요. 그리고 쟤들을 이기기 했다 해서 새로운 전술까지 다듬기 시작합니다. 사실 힘만으로 해가지고는 똑같이 하면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10가지 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 전술을 개량해야 된다. 그래서 테베가 무섭게 새로운 전술, 새로운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2인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그동안 2인자였던 테베가 야금야금 이렇게 힘을 비축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스파르타 하면서 스파르타 뭐 이런 300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테베에도 이런 정예의 결사단?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이른바 신성대라고 불리는 부대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조직의 목적은 뭐였냐면 스파르타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대. 일설에 의하면 이들이 전부 다 동성연애자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훨씬 용감하게 싸우고 사랑의 힘으로. 예, 사랑의 힘으로. 사실상 테베 지역의 유해를 발굴하다 보니까 둘이 손잡고 있는 유해가 17열로 쭉 놓여있던 그러한 유적지도 발견이 됐어요. 커플이다. 예, 이게 신성대였었어요. 아무튼 이런 신성대가 테베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맞고요. 자, 그런데 스파르타 테베
레옥트라 전투라고 이제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걸출한 영웅이 등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에파미논다스가 스파르타군을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격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선 대형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저희 그림을 보시면 양측의 군대가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항상 가장 강력한 부대는 오른쪽에 배치해요. 그러니까 테베군도 오른쪽, 스파르타군도 오른쪽이니까 이 대열이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에파미논다스가 전략을 바꿔요. 우익이 아니라 좌익에 가장 강력한 부대를 맞짱을 뜨게 시켜요. 대신 스파르타군은 강력한 부대가 12줄이었거든요. 근데 에파미논다스는 50줄. 그 다음에 왜 사선이냐면 나머지 약한 부대를 일자로 놓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놔요. 뒤쪽으로. 나중에 붙게. 그렇죠. 그러니까 테베군의 막강한 부대가 스파르타군의 최정예 부대를 박살내는 그 동안에 아까 말했던 신성부대가 스파르타군의 약한 쪽으로 뛰어들어가요. 거기서 난전을 벌인다. 그러면서 스파르타 전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스파르타가 끝내는 대패를 하죠. 예전에 최근 현대전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은 라인 전투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전쟁의 패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벌써 그때 당시에도 그 라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썼군요. 사선 대형이라는 건 이후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술인데 한쪽에다 힘을 몰면 한쪽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쪽이 적을 두드리는 동안 약한 쪽은 지연 작전을 써서 늦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실 또 함정이 하나 더 있는데 스파르타군 정예병이 이때 1000명밖에 안 돼요. 다른 쪽에 전부 동맹군 군대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병역 면제자가 너무 많아서 서로 잔열한 거네요. 1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또 단숨에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동맹군이 아니라 그냥 숟가락 얹은 건데. 뛰어난 전술과 스파르타의 자멸 이게 합쳐져서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에 이어서 결국 스파르타까지 이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의 대장정 네.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예, 잘 보셨죠? 예, 이제 새로운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강의 도중에 이제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레오트라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설명보다도 그쪽 이제 동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죠? 예, 그래갖고 이 두 개 내용하고 이제 그 분석 내용하고 그 동영상 내용을 좀 보시면 레오트라 전투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알 필요 있냐? 임용에는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배경 지식을 깔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암기도 금방 오래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얘들한테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거리가 있잖아. 예,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아까 이제 좀 약간 부연 설명하면 이 스파르타 주력군이 1000명밖에 안 됐고 그랬잖아요. 왜 1000명밖에 안 됐을까요? 그건 뭐냐면 전쟁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예. 그래갖고 원래는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000명밖에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외부의 피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스파르타는 좀 배타적인 게 있어요. 시민권에서. 그래서 자기 활동 외에는 시민권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스파르타의 순수 혈통이 1000명밖에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르타 힘이 약해졌다. 아무리 스파르타가 군사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이라도 절대적 수에서 밀려 버리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아테네도 똑같아요. 시민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에 더 성장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노마 같은 경우는 뭐죠? 이 시민권 정책을 잘 이용을 해갖고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잘 이용을 해서 외부의 피를 계속 수혈을 받았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대제국으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예, 이런 거와 이제 또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예상담안 근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8번 문제 보자. 8번. 자, 8번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프랑드 지역과 관련된 거예요. 네, 프랑드. 그래서 12세기 때 기읒에 들어갈 지역은 프랑드죠. 프랑드는 오늘날 어디냐면 벨기에 북부 지역이죠. 예, 그래갖고 예전에는 네덜란드에 속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프랑드 지역인데 이 프랑드 지역이 주로 뭘 생산했냐면 모직물을 생산했어. 예, 모직물.
예, 여기. 그래서 그 모진군은 뭐냐? 되게 이제 옷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합성 수명을 통해서 만들지만 그 당시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그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가 뭐냐면 양털로 만든 모직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면직물이라고 있죠. 그래서 목화를 뽑아가지고 목화시로 만든 면직물. 예. 그 다음 누에꿀치로 만든 견직물. 또 하나가 있네요. 서민들이 있는 마직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양모를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이게 모직물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프랑드 지역은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모는 주로 어디에서 수입해오냐면 런던 이게 있죠. 영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연료를 바탕으로 해갖고 원료 바탕으로 해서 모직물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드 지역하고 잉글랜드 지역이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100년 전쟁 때도 그 당시 뭐냐면 그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싸웠던 것도 요 프랑드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죠. 그래서 프랑드의 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 편인데 반해서 요쪽에 수공업자들은 영국하고 관련돼 있죠. 이렇게 이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다. 근데 이제 나중에 15세기에 들어가면 프랑드 기술자들이 뭐 패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국 건너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국도 이제 모직물을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직에 대한 수요, 양모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죠. 1차 인크루전 배경이 되고, 예전에는 협력관계였지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경쟁관계로 바뀌어. 왜냐하면 이쪽 지역도 뭘 만들죠? 모직물. 요 영국도 모직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 프랑드 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제 지금 백일로 독립했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 이제 그 스페인 하고 이제 네덜란드가 나중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카로 5세라는 그 합스부르크의 이제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독일 그 스페인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오스트리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지역은 이제 오스트리아 지역을 이렇게 두 개 지역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거의 죽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자기 스페인 지역은 자기 아들한테 넘겨줬죠. 이게 필리페 2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 자기 동생한테 넘겨줬어. 예. 그래갖고 이제 스페인의 그 합스부르크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스페인은 그 당시 뭐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네덜란드 식민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카로 5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한번 자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인들이 뭐 신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별 터치를 안 했어. 그리고 나름대로 자율성을 이제 가지고 통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뒤에 등장한 필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 왕이 되니까 자기는 구교를 믿는데 어떻게 어떤 네덜란드 시민들이 신교를 믿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갈릴팡에서 구교를 믿으려고 강요를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독립할 의지는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문제보다는 경제적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 자유만 보장해주면 누가 통치를 하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자기들이 신경 믿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필리페 2세가 오더니 갑자기 구교를 믿어라, 카톨릭 믿어라,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뭐 압박도 하고 탄압도 하니까 못 찾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네덜란드 북부 지역, 그러니까 신교를 믿는 그 북부 지역에서 그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죠. 예,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서막이죠. 그래갖고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당시 남부 지역, 프랑드는 그 당시 남부 지역에 속했는데 이때 그 스페인 군인들이 난동을 벌여요. 예, 그래서
이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때 이제 스페인 군대든 그 당시 그렇지만 용병이었거든요. 용병들이 이제 돈 안 주니까 이제 그 분풀이도 해갖고 그 당시 그 뭐냐면 프랑드 지역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약탈을 하게 돼. 특히 그 남부 유럽에서 제일 이제 중심 지역이 그 당시 안트베르페라는 시를 약탈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남부 사람들도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이 북부와 연합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끝까지 이제 뭐냐면 스페인하고 저항을 했으면 괜찮은데 도중에 또 뭐냐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또 스페인 넘어가. 그래서 북부만이 계속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북부 지역은 독립하고 그 다음에 요 프랑드 지역을 포함한 남부 지역은 스페인 식민지가 돼요. 계속 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지역이 그 그러니까 스페인형 네덜란드 지역이 뭘로 다시 넘어가냐?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요. 그래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 오스트리아 지고 넘어가서 그때 이제 위트레트 조약을 통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왕가로 넘어가고요. 예. 그 당시 있다가 비네이 때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그 북부 네덜란드 통합해서 통합 네덜란드 왕국을 구성하죠. 예전에는 네덜란드 공화국이었지만 이제 통합되는 조건으로 왕국을 만들고 그 당시 이제 했고 그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저관세 정책으로 해갖고 유럽 상품이 막 유입되니까 벨기에 제조업자들이 불만이 생기게 돼. 그래서 브레샤넬 극장에서 나폴레옹 혁명 소재로 한 연구를 보고 간중기 공개한 사건을 계기해서 독립투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그 뭐냐면 그 네덜란드 하는 독립투쟁이 남들 성공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벨기에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때 프랑드가 이제 벨기에 지역으로 이제 해서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벨기에 독립 당시에는 그 당시 벨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크게 프랑드 지역하고 왈치 지역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프랑드 지역은 네덜란드권이고요. 왈치 지역은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이질적인 두 개 지역이 왜 이렇게 벨기에로 통합됐냐? 그 당시 종교가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 카톨릭을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종교가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언어가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잖아. 벨기에는 북부 지역은 프랑스 지역은 네덜란드권인데 남부 왈치 지역은 프랑스권이거든. 그리고 북부 지역이 좀 더 잘 살아. 프랑스 지역이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 그러니까 벨기에 지역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그 프랑스 지역이 그런 문제가 이제 또 생기죠. 사회적 갈등도 있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프랑스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 프랑스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백년 전쟁이나 뭐 그 당시 원고리 무역과 관련돼 갖고 나왔던 거니까 기출문제 어떤 그 분석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분석 작업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2점짜리 한번 풀어봤고요. 밑에 관련 질문 있고 그 다음에 더 게 이제 그 몇 번 문제냐면 9번 문제 4점짜리 문제예요. 이 부분은 내일 또 강의하고 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